미국이 지금까지 3번 파산했고 미국 안에는 2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있다. 워싱턴 DC에 투입된 군병력과 그 펜스는 무슨 의미일까? 제1편 워싱턴 DC에 설치된 펜스의 정책. 제대로 된 미국 역사를 알아야 답이 보인다. 제대로 된 미국 역사를 알아야 답이 보인다. (1776년) 독립전쟁의 승리. 1776년 미국은 대영 제국과의 험난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미국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긴 국가는 전리품의 일종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영국을 이긴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럼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하지만 상황은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미국 대륙을 둘러싼 열방들의 세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쟁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미국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고, 영국도 미국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독립전쟁을 치르느라 프랑스 측에 600만 리브레의 빚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783년 파리 평화조약. 파리 평화조약을 통해 미국의 채무 변제 마감일을 7년 이후로 연장해 주기로 합니다. 이 일로 많은 일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온전한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회오리 바람은 그 7년이 마무리되어가는 178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83년 파리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모임을 위해 미국 측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포함 3명이 참석하는데, 프랑스는 미국의 채권을 영국 측에 판매양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 바티칸 측에서도 대사를 보냅니다. 이 회의에 바티칸이 왜 끼어든 걸까요? 파리 평화조약을 통해 미국의 채무 변제 마감일을 7년 이후로 연장해 주기로 합니다. 이 일로 많은 일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온전한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회오리 바람은 그 7년이 마무리되어가는 178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1789년 미국은 13개 주와 함께 헌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의 틀을 갖춰가지만 처음에 진 빚에서 1,800만 달러로 증가되어 채무를 다 갚지 못하고 파산할 처지였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여러 조건을 내세우면서 빚을 갚을 마감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옵니다. 첫째, 미국의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미국 연방의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영국 황실로 귀속시키고, 미국은 그것을 사용하는 대가로 렌트비와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자치권을 3개로 나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랜드, 즉 땅에 대한 자치권은 미국이 갖되, 바다, 즉 해양에 대한 자치권은 영국이 가져가고, 하늘, 즉 영공에 대한 자치권은 하늘은 영적 영역이라는 구실로 바티칸에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1773년 파리 평화조약에 왜 바티칸이 나타났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파산 위기에 있었던 미국은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된 이후라서 국제신탁법과 국제파산법에 의해 채무 변제의 마감이 70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과 이 계약을 체결한 측은 영국 황실이 아니라 City of London이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City of London은 영국 런던에 위치하지만 별도의 회사이자 도시국가입니다. 그곳에는 별도의 경찰서, 소방서 등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등 영국과 런던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City of London에 대해선 이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간단히만 먼저 말씀드리면 City of London은
일종의 도시국가라 불리우는 것으로 바티칸과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설립의 밑줄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중앙은행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현재 로스차일드가 가문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부분은 별도의 시리즈를 통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신탁법에선 3개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랜트는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있고 해당 룰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트러스티는 해당 신탁을 집행하는 일종의 의무를 가진 주체입니다. 그리고 베네피시어리는 해당 신탁 계약의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입니다.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일종의 후견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미성년자 어린이가 일종의 유산 상속자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그 유산을 관리해주는 후견인 측이 트러스티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법이나 규칙을 정하는 정보를 그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즉 원래 소유권은 베네피시어리에게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잠깐 이 대목에서 신탁의 삼각형 모양에서 무언가가 연상되시나요? 삼각형의 모양이죠. 삼각형 피라미드. 혹시 일루 땡땡땡, V 땡땡땡 이 생각나셨다면 빙고! 이 부분은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리자면 이 채무이행 계약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세운 신탁관리회사 이름이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였습니다. 신탁관리회사란 말이 어렵다면 일종의 협동조합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소속된 관들과의 계약에 의한 관계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859년) 첫 번째 파산. 1859년 이제 70년이 지나 미국의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갚아야 할 빚이 9천만 달러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화폐의 가치가 엄청 떨어져서 그렇지만 지난 70년 전의 계약은 당시 미국 13개 주에서 동참하여 그 빚을 함께 나누어 갚겠다고 서명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 동안 처음 13개 주 이외의 여러 주들이 미국 연방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70년의 채무 상환 기일이 도래하자 새로 편입된 남부 지역의 주들은 추가적인 70년 주체 상환 연기 계약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 측 주들은 애초 계약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그 빚을 같이 갚아 나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었습니다. 1861년 3월 27일 결국 남부 측 주들은 해당 계약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물론 남북전쟁이 노예 해방이라는 대의명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경제적 갈등 요인 또한 남북전쟁 발발의 주요한 방아쇠가 되었다는 역사 해석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남북전쟁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남부군과 북부군 양쪽의 돈을 지원해 주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전쟁을 뒤에서 부추긴 세력이 바로 로스차일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꽤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829년부터 1837년 동안 재임하였던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의 업적을 살펴보면 잘 나타납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 역사를 잠깐 남북전쟁 조금 이전으로 돌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70년간 채무 상환을 연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미국의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을 통해 이자를 늘리고 채무 상환을 더 어렵게 해오던 것이 로스차일드가의 주된 수법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은행가에게 빌렸던 돈을 다 갚아버리고 미국의 제2은행을 폐쇄시켜버립니다. 은행의 사업부가 연장건이 국회에 올려졌을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합헌이다 아니다를 논하던 시기였기에 그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 초상화를 걸어두었고 그의 롤 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링컨 대통령보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더 좋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앤드류 잭슨도 비정치인 출신으로 대통령직에 당선된 분이며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반면 그를 모함하려 끌어내리는 정치 세력도 많았던 점도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비슷합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은행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말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은행의 세력을 다시 모으고 미국을 지속적으로 채무 계약하에 묶어둠으로써 미국 국민들을 경제 노예화시키기 위해 로스차일드 쪽에서 남북전쟁을 선동했다는 역사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의 파산 선포. 미국이 추가적인 경제 속박에 놓이길 원치 않았던 링컨 대통령도 국제은행가들과 추가적인 채무 연장 계약을 하는 대신에 기존에 세워진 신탁회사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회사의 파산을 선포합니다. 그 파산 선포는 1863년 4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당시 개념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인 리브레 코드를 공표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군부로 하여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이름의 신탁회사를 군부가 관리하도록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 와중에 의회를 주체로 한 반대 세력들의 움직임도 계속되었는데 1864년 6월 30일 지금의 워싱턴 DC로 알려진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의 실제적인 자치구역이 지정되고 제37대 국회에서 신탁헌법상에 기재된 개인, 즉 퍼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피플이 아니라 기업 즉 코퍼레이션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신탁헌법 스테이트 223 섹션 182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후 안타깝게도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5일 포드극장에서 암살됩니다. 1865년 두 번째 신탁계약. 1865년 남북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그 당시 링컨 대통령이 선포한 대로 신탁회사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파산된 상태였고 계엄령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제은행가들은 파산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채무 조정을 이유로 또다시 다음의 조건으로 채무 변제 기간을 70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70년 전 계약 시에는 연방 건물과 토지들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조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연방뿐만 아니라 모든 주정부의 건물들과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방뿐 아니라 모든 주들은 해당 건물과 토지의 렌트비와 세금을 이자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세가 본격적으로 대입된 배경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1872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이름의 미국 법인 등장. 현재 논란 중에 있는 워싱턴 DC의 USA 법인이라는 United States of America Inc.가 등장합니다. 1871년 2월 21일 The Organic Act라는 법안을 통해 신탁법인이 법인 기업의 형태를 갖추면서 United States of America Inc.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신탁법을 체결하면서 신탁의 의무를 가진 자와 그 수혜자의 정의를 뒤바꿔버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트러스티는 일종의 후견인 역할로 수혜자를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베네피시어리는 어린 유산 상속자 같이 실제 유산을 소유한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헌법에서는 국민이 그 베네피시어리이고 정부기관이 트러스티 역할이었는데 새로운 신탁법이 발효되면서 국민은 의무를 가진 트러스티가 되고 그 수혜자는 정부, 더 정확히 말하면 신탁회사인 United States of America Inc.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 주인과 소장농이 그 위치가 바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국제신탁법이나 자세한 신탁계약 상황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게 진행된 터라 일반인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신탁계약서의 이름을 미국의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공화국의 원래 헌법의 이름은 Constitution for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헌법은 원래의 헌법에서 단어 하나만 바꿉니다. 즉 회사 정관에 해당하는
신탁계약서 영어 표기 이름을 Constitu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로 표기합니다. 기존 헌법에서 단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엄청난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신탁법 상에서 오브의 의미는 없는, 즉 위드아웃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아메리카와 관련이 없는 임의로 정한 이름, 즉 고유명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회사를 통해 만든 건 회사 정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 US 신탁헌법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국제 신탁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원래의 헌법을 가져다가 신탁헌법으로 변경하고 그것을 근거로 미국 USA 주식회사를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트마다 자치권한이 있었던 것을 USA 주식회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회사 형태로 귀속시키기 위해 각 주의 이름도 다음과 같이 변경해버립니다. 미국의 연방뿐만 아니라 각 주들도 이 새로운 신탁계약에 끌어들이기 위해 계약서 상의 각 주의 이름에 오브를 붙여서 다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각 주들도 미국 USA 주식회사의 프랜차이즈 가맹 지점으로 다 흡수시켜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주를 뉴욕 스테이트라고 하지 않고 State of New York, 텍사스주를 텍사스 스테이트라 하지 않고 State of Texas, 법인이라고 해당 신탁계약서에는 명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공화국 헌법과 마치 헌법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헌법이 아닌 일종의 회사내규에 해당하는 USA 주식회사의 신탁헌법의 차이입니다. 헌법에는 주로 행정적 운영에 대한 규칙들이 정의되어 있는 반면 국민들의 기본 권리에 대한 규정은 권리장전, 즉 빌 오브 라이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화국 헌법과 신탁회사의 정관인 신탁헌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권리장전에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이 포함되어 있고 신탁헌법에는 권리장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헌법상의 버스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관련 소송에서 스탠딩 없음, 즉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단번에 기각된 사건도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대상으로 소송하기 위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1906년 원래 미국 공화국 시대의 미국 연방과는 달리 미국 USA 주식회사는 철저하게 계약에 의해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헬스클럽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헬스클럽과 우리는 무관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미국 국민들을 미국 USA 주식회사와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생신고서 등록제를 통해서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출생신고서가 계약상, 특히 신탁계약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고지맞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미국 USA라는 이름의 신탁기업과 계약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그 계약의 수혜자로서가 아닌 의무를 지는 자로서 말이죠. 1906년부터 이런 시도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출생을 정부에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출생을 등록하는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미국 USA 주식회사 이 신탁관리법인은 로마 시민법에 의거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의 대부분의 법체계는 로마의 법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법에서 등록이란 그 소유권을 왕에게 넘겨준다는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1776년 건국 이래 이때까지는 출생신고나 등록제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필요시 이웃이나 가족들을 통해 인증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규칙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는 출생신고하게 되면 일주일간 유급 휴가를 주겠다고 설득합니다. 물론 그 의미에 대한 법적인 세부 설명은 없이 말입니다. 글로벌리스트나 카발들이 국민들을 선동할 때는 항상 작은 베네핏이라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그것을 취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 계약 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정확한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1929년 두 번째 파산.
다시 약속된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갚아야 할 빚이 71 빌리온으로 눈덩이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채무상환 연장 계약에선 중앙은행 설치와 연방정부 건물과 땅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전체 스테이트에 속한 건물과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방과 주정부 건물과 전체 토지는 물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평생 일할 노동을 담보로 계약이 70년 연장이 됩니다. 원래 공화국 헌법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증명서 제도를 통해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가 되면 바로 죽은 존재인 것처럼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개인 회사처럼 생명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해당 신탁 계약을 퍼블릭 트러스트로 체결하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직접 빌려서 생긴 빚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채무자로서 같이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엔 출생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다는 라이브 버스 출생신고서에 사인을 하게 합니다. 만약 사인하지 않으면 출산된 아이를 내어주지 않는 식으로 적용됩니다. 출생신고서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등록이 되면 미국 USA 주식회사의 시스템에는 출생신고서라고 이름을 대문자로 기입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저장이 됩니다. 법적으로 공문서에 이름을 대문자로 쓰는 경우는 그 대상자자 사람이 아닌 법인체, 즉 물건이거나 회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죠. 하나는 이름이 대문자, 소문자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모의 이름과 출생한 곳이 정확히 명기된 반면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는 서류에는 부모의 이름도 정확한 출생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입니다. 시큐리티란 법적인 의미로는 담보물을 의미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법적인 의미로는 사회적 담보물 번호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알려진 경제 대공황이 있던 시기입니다. 1929년 8월부터 1933년 3월까지의 대공황 시기를 틈타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933년 그림자 정부의 쿠데타. 1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미국은 주식이나 시장에서 화랑을 누렸고 위대한 개츠비 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풍요로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이틀 뒤에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USA 주식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디팩토 정부, 한마디로 그림자 정부가 1789년 세워진 합법적 미국 정부에 대한 행정적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5천여 개의 은행이 문을 닫는 등 어수선한 위기 상황을 빌미로 긴급은행고제법 즉 Emergency Banking Relief Act EBRA를 공표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대통령이 적국과의 교역에 있어 모든 물자를 통제할 수 있게 규정한 TWEA 법안 즉 Trading with the Enemy Act 1917을 개정하면서 합법적인 미국 정부를 미국 USA 주식회사의 적 에너미로 간주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물자의 범주에 모든 사람, 즉 미국 내 애니 펄슨이라는 내용도 추가시킵니다. 그 수정안을 통해 USA 주식회사에 등록된 사람들, 사실상 모든 미국민들의 토지와 농장, 자동차 등의 소유권을 USA 주식회사에 귀속시켜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땅이나 자동차는 모두 내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라고 말입니다. 신탁법 상에서 누군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고 사용한다는 것과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소유 즉 오운한다는 것은 단지 사용권만 받은 것이고 오너십은 소유권자라는 말입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사이에 나의 소유권은 넘어간 상태이고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권을 받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 예로 내가 현금으로 돈을 다 내고 차를 샀더라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차를 사용할 수 없거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정부에 있고 나는 단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싼 소파를 샀다고 해도 정부에서 나에게 그 소파에 대한 세금을 매년마다 꼬박꼬박 내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금지하거나 그 소파를 산 내역을 대해 일일이 정부에 등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신탁법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서입니다. 게세라 내세라 관련한 빚의 탕감을 이야기할 때 은행 부채뿐만 아니라 자동차 융자금, 주택 모기지, 금액 등에 대해 언급되는 것이 이 부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탁법 관련한 시리즈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경제 대공황이 자연 발생적인 경제 현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대공황 직전까지 소수의 국제 금융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돈들 빌려주거나 대출을 한참 홍보하다가 갑자기 일시의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대공황을 일으켰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가요? 미국의 금 모으기 운동. 이때 채무상환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미국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갑니다. 1933년 그 당시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금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다 회수하기 위해서 정말 어이없는 규정을 만드는데 집에서 가지고 있던 금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1만 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시점으로 1만 불이면 엄청 큰 돈인 데다가 그때가 한참 대공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강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금들은 모두 미국 밖으로 나가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포함한 소수의 국제금융가들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나라 금 모으기 운동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 망한다고 너도 나도 줄을 서서 스스로 금을 가져다 정부에 바쳤고 그 금들은 대부분 외국으로 반출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1999년) 세 번째 파산. 다시 70년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1929년부터 70년을 더하면 1999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국제금융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 5트릴리언이 되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파산법에 따르면 210년 동안 3번의 파산을 하게 되면 삼진아웃 제도라고 더 이상 채무재조정이 안 되고 이때는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 즉 주불리를 선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최종 결정까지 20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 즉 집행유예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때 즈음에 게세라 네세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인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게세라 네세라 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는 JF 케네디 주니어가 비행기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그 다음에 2000년에 911 사태도 일어나는 등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미국의 세 번째 파산 상황과 무관해 보이진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부시 행정부와 국제은행가들의 행보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또 다른 형태의 신탁계약을 물밑에서 체결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1999년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더하면 2019년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등을 이유로 집행이 조금 더 연기되었을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인데 이 건 관련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내용 관련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선 시리즈 영상 다음 편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미국의 역사는 미국 내 학교에서도 접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내용이라 아주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여러 책자와 채널들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바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역사를 살펴보시느라 먼 길 오셨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언제 나오냐고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 무대를 장식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제금융가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활동하였는지 그 패턴은 단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저의 생각입니다. 부정선거도 전 세계 각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마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전체의 그림을 오렌지 반쪽 자른 것처럼 상세한 그 내막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이중 국적자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 안에는 두 개의 다른 나라가 존재한다는 말일까? 미국 밖은 고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스테이트에만 평생 살고 있는 미국인들도 많다던데 이중국적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적인 부분이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먼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성문화된 법전뿐만 아니라 판례법이라고 대법원의 판결문 자체도 법적 효력이 있는 커먼로 체계입니다. 미국인은 이중 국적자이다. 1996년 US 대 어스틴 게리 쿠퍼 판결문. 당시 재판의 당사자인 쿠퍼 씨는 판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판사님, 저에 대한 관할 자치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US 시민권자입니까? 아니면 아메리칸 시민권자입니까? 그 질문에 회블러 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해당됩니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다음의 판결문들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1873년 US 대 앤토니 판결문. 1883년 맥도널 대 존 판결문. 1976년 Foreign Sovereigns Immunity Act 규정. 그런데 아메리칸 시민권은 뭐고 US 시민권은 또 무슨 말일까요? 물론 주정부가 따로 있고 연방 정부가 따로 있어서 매년 개인 소득세도 주정부와 연방에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욕주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아메리칸 시민권은 1781년 공화국 헌법이 적용되는 50개 주 연방국가의 소속임을 의미합니다. 미국 50개 주 연방, 즉 유니언 스테이츠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권리장전이 포함된 기존 공화국 헌법이 적용되는 국민이자 각 스테이트의 주민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살아있는 사람, 국민을 말합니다. 반면 US 시민권은 워싱턴 DC, 즉 District of Columbia 자치구에 세워진 United States of America, Incorporated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림자 정부와 계약관계로 연결된 시민권을 말합니다. 한쪽은 합법 정부이고 다른 한쪽은 계약에 의해 소속된 디팩토 정부를 말합니다. US 시민권은 계약적 관계. 법무부 소속 검사인 윈다 크스lov스키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US 시민권은 완전히 계약에 의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고 있고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그는 공동보증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도 같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유니언 스테이트에 태어난 살아있는 사람은 아메리칸 시민권자고 그에 대한 가상의 인물은 US 시민권자이다. 다음의 판결문들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1996년 US 대 어스틴 게리 쿠퍼 판결문. 1929년 베어먼트 타운 오브 걸프포트 판결문. US 시민권자에게 권리장전의 인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US 시민권자는 USA 주식회사와 계약관계로 소속된 관계라는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켜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출생증명서 제도를 통해 부지불식 간의 계약관계로 들어갑니다. 1871년과 1884년 부처스 유니언 대 크레센트 시티 판결문. 소도축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생이 걱정되고 위협감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마을에서 쫓겨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축업협회는 관할 시당국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그러나 US 시민권자는 권리장전, 즉 빌 오브 라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계속 기각되었습니다. 1864년 아터 슌 30스타티베 23색 182 법조항. 명시된 person의 의미가 더 이상 사람 즉 people이 아니며 회사라는 의미가 된다. 다음의 판결문들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1900년 맥스웰 대 답 판결문. 1908년 포안인대 뉴펄시 판결문. 살아있는 사람, 즉 people은 DC 시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US 대 몰티스 판결문. 이제 미국인들이 이중 국적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미국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있고 또 하나는 합법 정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림자 정부라는 증거가 있는가? 라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이 담긴 다음의 판결문들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는 두 개의 독립된 정부, 즉 두 개의 가버먼트가 존재해왔다. 1818년 US 대 베븐 16 US 336 판결문. 미국 안에는 두 개의 자치구가 있다. 1935년 커게 때 허위 296 US 404 판결문에도 동일한 맥락의 결론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다음의 판결문을 유심히 살펴봅시다. 1945년 후근 아워슨 대 에베 판결문.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에는 두 개의 각기 다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판결문이 또 있습니다. 1972년 워셉스키 대 시얼스 로박 판결문. 미국에는 두 개의 다른 정부, 즉 두 개의 가버먼트가 있다. 하나는 헌법이 적용되고 다른 하나는 헌법 아래에 있지 않다. 아메리칸 시민권자는 권리장전의 권리를 갖는다. 펜스퀘어 마일즈, 워싱턴 DC에 설치된 펜스의 정책. 그리고 US 헌법에는 참 특이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중앙행정부서를 반드시 워싱턴에 있는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의 의사당에서 가로 세로 10 제곱마일, 즉 16제곱킬로미터 이내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 넓고 넓은 미국 땅에서 게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whatsoever의 단서를 붙인 문구가 US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든 중앙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광화문 내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식의 조항이 그것도 헌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주식회사의 물리적인 자치구역은 이 가로세로 10제곱 마일 내에 한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계약에 의해 프랜차이즈식으로 확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직접적 USA 주식회사의 자치 영역은 워싱턴 DC 안에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10제곱 마일에 한정된다는 말입니다. 비교하자면 각국에 설치된 대사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 속에 있지만 대사관 안에서는 다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티칸 같은 작은 나라도 유엔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워싱턴 DC에 설치된 펜스의 의미가 떠올려지십니까? 한마디로 그것이 두 나라의 경계를 긋는 국경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파견된 군인들은 왜 아직 철수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2018년에 선포된 대선 개입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명령의 가장 주된 타깃이 워싱턴 DC에 있는 바로 그 외국 기업이자 외국 나라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선에 개입한 외국 기업과 외국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하려면 어디에 자산을 숨겨두었는지 잘 파악해야 할 텐데 만약 DC를 대상으로 집행된다면 아마 손바닥 들여다보듯 다 훤하게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45대 취임식 연설을 기억하십니까?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단순히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권력이양이 아니라 워싱턴 DC에서 여러분 국민들에게로 권력이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꼭 집어서 워싱턴 DC라고 했을까요? 깁스나 나쁜 사람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사는데 말이죠. 마무리하자면 DC의 그림자 정부는 합법 정부를 대상으로 1933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미국 군인은 헌법에 따라 국민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이제 진짜 헌법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워싱턴 DC의 펜스 너머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바이든 행정부가 치안 목적으로 군을 주둔시켰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 외세 개입의 이유로 어떤 외국 회사의 재산을 몰수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써주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But we are transferring power from Washington, D.C. and giving it back to you, the people.